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특별 기여자로 명명된 아프간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한 지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갑니다. 특별 기여자, 이름도 낯설고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던 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서 좀 길기도 한데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생소한 표현을 두고 누군가는 기이하다고까지 했던데요. 아프간 특별 기여자, 이분들은 난민과는 다른 걸까요? 혹시 난민과는 다르게 구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 소장님. 네. 인권으로 우리 미디어를 바라보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이 있는데요. 예. 네. 많은 분 중에 한 네, 분이시잖아요. 한 분? 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뉴스 중에 인권 측면에서 돌아봐야 할 뉴스, 이번 주에는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좀 칭찬해야 되는데 또 유감이 되는 주제더라고요. 네. 한국 정부가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던 아프간인들과 그의 가족을 한국에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난민 심사 없이 난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써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듭 이번 결정은 많은 생명을 구한 일이고 또 신속하고 섬세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세계에서도 주목했던 그런 일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언론이 꼭 짚어봐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 이 국내로 이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또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어날 듯 하다가 사실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일단 발빠르게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진천 그 국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 시민사회의 성숙함 때문이었는데요. 네. 소장님께서는 꼭 짚어볼 부분이 있으셨군요. 예. 경향신문에서 참 좋은 보도를 했는데 난민이면 안 받나요? 국내 입국 아프간인 특별 기여자 지정 편견 조장 논란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2016년에 한국에 온 다윗 씨, 무삽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그는 특별 기여자 용어 사용은 난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고 차별의 일종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이 워낙 낙타가 바늘길 뚫는 수준으로 어렵고요. 정말 난민 되기가 힘들거든요. 1%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슬람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요.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무삽 씨가 말한 이 상황을 기회로 해서 한국에 있는 난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어야 했는데 이번 특별기여자 구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앞으로 난민은 더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또한 이한재 변호사의 발언도 담았는데 국가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마음에 드는 난민을 선택해 정착시키는 것은 문제적이며 국가는 모든 난민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라는 발언을 담았고요. 홍주민 대표는 난민과 같은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다양한 문제적 의식을 경향신문이 잘 담아내서 이런 여론을 한번 짚어보게 하는 좋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특별 기여자 그리고 난민.
이 용어 사용의 문제를 일단 짚어주셨는데, 네. 뭐 홍길동 얘기를 하잖아요. 호보 허용을 못한다고. 네. 근데 난민인데 난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난민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회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세요. 네네. 예, 사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들 그 특별 기여자들이 통상적인 난민과는 다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들은 최초에 아프간 난민이라고 언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네. 외교부 2차관 브리핑에서는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부터는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변호사이면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의장은 지난 31일자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특별 기여자라는 표현도 생소한데 난민이 아니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도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 이유로서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차단하고 특별 기여자들을 공로가 큰 사람들로서 일반 난민과 구분함으로써 여론 설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냥 난민 수용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예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논란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이분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특별 기여자라는 분류가 아예 없으니 비자 등 난민 지위에 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아프간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이번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뉴스를 누가 어디서 보도하고 있는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비슷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사실 아프간 현지 취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뭐 팩트 체크는 물론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채 외신을 무작정 받는 그런 보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네, 네. 지난주 보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접했는데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프가니스탄과 특파원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중복으로 넣어서 검색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380건이 나오더군요. 너무 이 보도량이 많아서 제가 분석하는 게 불가능해서 대표적인 방송사인 공영방송 KBS의 국제뉴스를 KBS 홈페이지에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KBS의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관련 보도는 총 409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파원 보도는 14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 보도가 68건, 두바이 특파원이 46건, 그리고 도쿄와 베를린 특파원이 각 4건, 베이징 특파원이 3건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KBS의 사례를 보셨는데 네. 아프간 사태 보도를 주로 워싱턴 그리고 두바이 특파원이 사실 도맡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국제부 기자들이 가장 많이 도맡고 있긴 합니다. 외신들을 모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제목하고 뭐 이렇게 기획하는 그런 보도들이 더 많긴 한데요. 네. 국제 뉴스라고 하면 사실 현장에서 보도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워싱턴과 두바이로 정리되어 있다. 가장 그래도 이 특파원이 대표적으로. 많은 KBS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워싱턴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바이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현장과 너무 먼 곳인데 거기서 하는 보도가 과연 현지 상황을 얼마나 충분히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저는 SNS에서 꽤 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사실 계속해서 뭐 폭탄 테러나 이런 지금 전쟁에 준하는 극도의 혼란 상황 아니에요? 네네. 뭐 기자도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취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자의 인권도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저도 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가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영미 PD는 본인은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가고 싶어도 외교부에서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2008년 미국 국무부가 언론의 정보 접근을 위해 마련한 이라크 미군 종군 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한국 외교부가 본인을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분쟁 지역 취재란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에서 취재한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도 언론사들은 현재 배치한 특파원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라면서 현지를 취재한 기사는 오히려 잘 팔리지 않는 데다가 온라인 SNS 활성화로 받았으면 된다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네. 이유 때문에 아프간 네. 사태를 대부분 외신을 그냥 번역하는 수준으로 접하게 되고 아프간 현지보다는 국내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 앞서 우리가 특별 기여자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더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래서 발생한 우리 보도의 문제점인데요. 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입소한 진천 인재개발로를 그 망원 렌즈로 허락 없이 찍어서 보도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지적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숙소 모습을 촬영한 매체는 한국일보, 뉴스원, 뉴시스 등이고요. 뉴스원과 뉴시스 사진을 받아서 보도한 곳이 또 있습니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29일 사진 이슈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9장의 사진을 온라인에 송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타사가 최소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것과는 달리 이 모자이크 없는 사진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그 관련 사진을 30일째 아침신문에 싣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진은 사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언론의 관음증이다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언론의 관음증이다. 네. 사실 작년에 똑같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이었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들 모습을 생각나실 거예요. 네, 연합뉴스가 네. 보도해서 그때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의 교민들의 인상착의를 포함해서 빨래 거는 모습과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 등을 그대로 보여줘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뻗쳐둔 채 렌즈에 포착되는 그 모습, 네. 그 모습에 기자들이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사생활 침해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단 방송심의 규정은 제19조 사생활보호 3항에서 방송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문의 경우에 언론 윤리 강령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특히 미숙하고 동의 능력이 없는 취재원, 사건 피해자 등을 취재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북한 응원단, 우한에서 돌아온 교민, 아프간 특별 기여자 등의 사적 공간을 망원 렌즈로 찍고 올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앞으로는 막 드론을 띄우거나 별별 신기술을 다 사용해도 언론이 공익에 해당된다라고 우기면 계속 이런 행동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지경입니다. 네. 한국일보는 이 모자이크 처리를 일단 다시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과를 했던데요. 네. 그런데 조금 사과한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네. 모자이크도 이제 다시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 기여자들의 힘든 현실을 눈물 짓는 소녀 사진이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당 사진을 보도했고 소녀의 얼굴이 이미 손으로 가려져 있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에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의 처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자이크 처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기대어서 그들의 생활 공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관찰하려는 태도 자체가 모두 중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이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특별 기여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예 외면하고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그들의 안전이나 생활 편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 이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네.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망원렌즈로 사생활 영역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이런저런 기사에 슬쩍슬쩍 끼워 넣는 식의 보도는 하지 말자. 오히려 진정성 있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보도를 해주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앞서 김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저도 문득 다시 떠올랐는데 작년에 우한에서 네. 교민들이 그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을 당시에 각종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찬반 여론이 아주 많이 오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처음에 안도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님비 같은 거는 없구나. 네. 그나마 좀 성숙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시면서 이런 선택적인 난민 수용, 그리고 또 간음증으로까지 비춰지는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YTN 라디오 방송 내용들을 모니터링해 보겠는데요.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모니터링 어떤 거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8월 23일 월요일에 방송된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중수교 29주년을 맞아서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제 1992년부터 2021년간 이제 무려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전경련이 이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전경련이 발표한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중국에게 따라잡혀서 30여 년 만에 이제 국가 경쟁력 면에서 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이날 이제 박상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자료와 이제 분석 내용이 믿을만한지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언론을 비판할 때 이제 경제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 신문들이 한국의 언론 수준을 오히려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소 강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가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날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날 8월 24일 화요일에 방송된 이제 새롭게 선보인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계 부채 비상구 코너가 신설되었는데요. 이 코너는 이제 건강한 가정 경제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생겼기 때문에 기획 의도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도움을 얻어야 할지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손쉽게 해결해주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가계 경제로 인해 고민하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탈출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한 코너가 신설이 됐군요. 또 다른 내용 있을까요? 네, 이제 8월 25일 수요일에 방송된 생생 이슈 인터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삼성의 초대형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이데일리 최운길 기자와 함께 짚어보았는데요. 이제 이때 최운길 기자는 이제 삼성의 투자 계획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내용의 전달력을 높였고 각 주제를 기획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투자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쉬웠습니다. 질문의 구성과 진행도 촘촘해서 잘 준비된 인터뷰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많이 해주고 계신데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월 26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과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를 뜻하는 ERS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신철 한전 수요관리처 부장과 전화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은 정부와 특정 기관만 해야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제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 등 모든 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전달이 분명했는데요. 이날 인터뷰는 이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하는 이제 동기부여의 역할도 다하면서 유의미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방송의 전달에 노력들이 쌓여서 환경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인식과 움직임이 바뀐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오늘은 화제 영상부터 만나보네요. 네네. 넷플릭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컨텐츠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인 드라마 DP가 아주 화제입니다. 네. 그 웹툰 DP 개의 날이라는 김보통 작가가 만들었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그 탈영병을 잡으러 다니는 군무이탈 체포조, 그 디저터 퍼슛이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DP라는 건데 네. 사실적으로 담아냈어요. 굉장히. 그래서 군대 내 탈영병을 무사히 잡아오는 것이 주인공인 그 안준호 이등병 그리고 한호열 상병의 임무로 나눠지는데 부드러운 연하남 위주로 알려져 있는 봄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멜로 작품을 해왔던 정혜인 씨의 연기 변신이 또 돋보이고요. 그리고 독립영화계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최근에 반도, 킹덤 아신전, 모가디슈 등으로 주목받게 된 고교환 씨가 각각 안준호 이등병과 한호열 상병 역으로 하나의 콤비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들 DP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탈영병이 왜 탈영하게 되는지 사연도 알려주고요. 군대 내 따돌림, 구타, 성추행 등 문제를 아주 사실적으로 풀어낸 화제작입니다. 네. 요즘 정말 이 드라마 빼면은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리즈 6편을 그냥 하룻밤에 다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사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으로서 그 내용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군대 내에 어떤 폭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동안 듣던 대로 저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 좀, 두렵기까지 하던데, 아무래도 이게 군대 얘기다 보니까 많은 공감을 좀 얻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해외 시청자들은 이게 군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그러게요.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교도소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고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참 참혹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갔다 왔는데 네. 되게 많은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와서 1위를 이렇게 하면서 크게 방향 일으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심지어 킹덤 아신전도 나온 다음에 빠르게 순위에서 멀어져 가긴 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아신전은 근데 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8월 27일에 공개하자마자 첫날은 좀 미비했는데 다음날 바로 1위로 기록을 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많은 군핀자들이 군대 가는 꿈 다시 꿨다. 군생활이 떠올라 실제로 PTSD를 다시 느낄 정도였다라는 얘기. 요즘 군대도 이런가라고 하는 이제 아재들이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흥미로운 지표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했는데 세상에 군대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서 탑5로 순항 중이고요. 그리고 징병제가 있는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와 문화는 달라도 DP가 집어낸 그런 군대 조직의 폭력과 부조리함에 많은 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지 군대에서만의 폭력만 포커스를 낮췄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드라마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결핍, 폭력적인 사회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매체인 NME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네. 야만적인 구타, 성폭행, 비인간적인 굴욕 같은 괴롭힘에 대한 소설적 묘사가 슬프게도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군내 괴롭힘을 다루는 뉴스를 참고하면 알 것이다라고 해서 올해 한국 드라마 중 최고 중 하나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가 조금 특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탈영병 하면은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율을 어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간 여정들을 쫓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 사연들에 다시 한번 눈물 짓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시대가 2014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사실 우리 다들 아실 텐데 그 김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군대 내의 사건들이 막 터졌던 그 시점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작가인 김보통 작가가 DP로 병위생을 했던 경험을 만들어서 네. 그 작품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었고요. 누적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넘었었으니까. 네. 그래서 작가가 드라마 작본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 넷플릭스의 드라마 공개 등 SNS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DP는 이제 좋아졌다는 망각의 위력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다 좋아지겠거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추억으로 남는다고. 그렇죠. 회사 관둬도 네. 힘들어서 관뒀는데 옛날 회사 다시 그립다거나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다시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군대의 추억이라고 그게 참 안 좋았던 아린 기억들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는 우리가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벌써 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그냥 충만하던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넷플릭스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루긴 했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진짜 게임을 출시했다면서요? 네, 저희 방송을 계속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묘한 이야기, 대표적인 오리지널 콘텐츠죠. 네. 그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예전에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게임이 나왔는데 이 게임 자체가 유료나 무료가 아니라 넷플릭스 구독자들한테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독을 하고 계시면 그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폴란드에만 공개가 됐고요. 안드로이드 네. 게임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묘한 이야기 1984, 기묘한 이야기 3라는 1984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 3는 이제 그 시즌 3가 공개가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은 오리지널 영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TV 등으로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콘텐츠 범주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게임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네. OTT 업체인데 게임 회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만든 게임 뭔가 다릅니까?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인지도가 게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결국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도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이유, 넷플릭스를 만드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그 플랫폼에서 그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도 뭐 게임 플레잉 타임이라고 하죠. 음. 잘만 만들면 뭐 20시간이 이상, 뭐 100시간이든 몇백 시간이든 즐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IP를 인지하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그 게임을 더 확실히 몰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본인들이 만든 IP들, 예를 들면 뭐 블랙미러, 밴더스네치나 뭐 디스커버리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 당신과 자연의 대결, 종이의 집, 그다음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같은 콘텐츠들을 오리지널 콘텐츠죠. 그 게임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하나 잘 만들면 그거를 다음 시즌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일 게 아니라 게임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2억 명이 넘는 고객들이 계속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한다면 넷플릭스에서 가입을 해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네. 그 게임이 재밌어서 또 가입하게 되는 선순환 그런 일들도 벌어질 거고요. 그래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그 오리지널 콘텐츠 IP로 새롭게 게임 산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게임 회사들이 또 반대의 움직임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대비,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든다 했을 때 그게 앞으로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 게임사들이 뭐 자기네들 콘텐츠 IP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IP를 사고 있고 최근에 컴투스가 위즈윅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VFX 회사로 알려진 회사거든요. 뭐 넷플릭스 승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했던 회사인데 네. 제작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애니메이션, 웹소설 제작, 유통 등의 역할도 했는데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자기네들 IP를 가지고 게임도 제작하겠지만 아니면 자기네 IP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도 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넷마블도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IP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좋은 IP를 만들게 될 경우에 게임, 드라마, 웹툰, 영화 등으로 전방위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콘텐츠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있는 거네요. 네. 단적으로 뭐 최근에 NC소프트가 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그 게임 2를 이제 내놨는데요. 흥행 네.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게임 신작 개발만으로 뭐 이제 거대 공룡이 된 게임사를 이끌어내니까 예를 들면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를 작년이랑 똑같이 만든다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뭔가 새로운 사업과 연결돼서 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참 힘드네요, 여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회사들끼리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게임도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관이 필요하고요. 네. 컨텐츠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상장해서 크게 화제가 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를 영상 콘텐츠로서의 세계관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얼마 전에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펍지 네. 유니버스 그라운드 네. 제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컨텐츠가 잘된 컨텐츠를 게임도 잘된 게임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가지고 그 IP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수익을 계속 얻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생긴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 한계점이 다다랐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다변화돼서 하나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이제 아이돌, 그 K-팝 에이전시나 아니면 뭐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영역으로 뭔가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환 이사였습니다.